자, 연구 설계에 대한 흐름에 이어서 자, 이제는 논문 전체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에 의해서 교묘하게 이 교차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서 연구 설계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얘 손에 쥐고 있고, 얘 손에 쥐고 있고, 지금 요 두 개가 합쳐서 학술적 배경이니까. 그리고 얘 손에 쥐고 있고, 문제 제시되었고, 방법론이 대입이 되어서 연구 설계 3대 요소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논문을 이제 쓰셔야 된단 말이죠. 쓰실 때 논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문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론적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2장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론적 배경에 해당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학술적 배경부터 연구 필요성 제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회적 배경은 왜 안 들어갑니까? 이론적 배경은 뭡니까?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론이 뭔데? 굉장히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배경은 학문적이고 학술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도입은,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이론적 배경에는 학술적인 내용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연구 필요성 제기까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은 그 이외의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연구 설계된 부분들 3대 요소 다 들어가야겠죠. 이 방법은 이 방법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한 방법론을, 기법을 잘 알고 있다면 요 교차되는 부분, 이론적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를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법을 대입을 하고, 거기와 관련된 또 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서 이 대상한테 접목시켜서 이 연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연구 방법에 여러분들이 제3장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장하고 3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남은 1장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자, 1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적 배경은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론 앞대가리에 제일 처음 도입할 때 좀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 학술적 배경 중에서 선행 연구와 연구 필요성 제기, 그리고 연구 필요성 제기에 의해서 도출된 연구 문제, 그리고 그거를 풀겠다라고 설계한 대상 도구 방법. 자, 다시 한번. 자, 사회적 배경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이 연구들을 쭈쭈쭈쭈쭈 나열해가지고 이런 논리적 근거 하에서, 논리적 근거 위에서 이런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이 도구를 써서 이 방법으로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서론에다가 적어주게 되는 거죠. 서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장이 다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연구 설계를 했을 때 연구 대상과 도구와 방법,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구의 범위입니다. 연구의 범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면 딱 알아듣기 좋게 만들어진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범위인데, 이 대상의 범위,
도구의 범위, 방법의 범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범위인데, 지금 이 범위라는 건, 지금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동그라미 틀 안에 들어오는 게 범위라는 거죠. 그럼 이 동그라미 틀 밖에 있는 거는 뭘까요? 아, 이 대상 말고 또 다른 대상, 이 도구 말고 또 다른 도구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들,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연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 여기 동그라미 이 틀 안에 있는 게 범위고 밖에 있는 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이 한계는 다음 연구에서 해라 이거죠. 지금 다 못한다 이거죠. 어떻게 이거 다 하다 보면 진짜 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속 연구 과제로 돌리겠다. 이게 한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결론에다가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요 뒷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적을 수 있냐면 분석 결과를 이제 적어야죠. 제4장 분석 결과. 자, 분석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한 이 방법론의 요 기법 대입에 의해서 요 방법이죠. 요 방법에 의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먼저 연구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설정한 이 대상이 맞나? 제대로 들어왔나? 이렇게 이 대상을 한번 확인해 줘야죠. 우리가 이제 분석에서는 대부분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현황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도 확인 한번 해야죠. 내가 도구가 잘못 가져왔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쭉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논문에서는 뭐 요인 분석이라든지 뭐 신뢰도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타당성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각종 타당성, 신뢰도 이런 거 다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 방법론, 대입한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제4장은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게 5장이죠. 5장 결론입니다. 이 5장 결론은요, 제일 먼저 방금 4장에서 여기에서 결론 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은 났지만 좀 복잡하단 말이야. 어려워요. 난해해. 그래서 얘를 살짝 한번 요약 한번 해줍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요약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상 내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 근데 이 결과의 조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손자라면 얘 아빠 누구야? 네 아빠 어디 있니?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얘가 내 아빠인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가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도 조상이 있어요. 이 문제 어디서 나왔어? 해보니까 저요. 이 선행연구에 의한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보니까 얘가 할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배가 바로 이 선행 연구들에서 나왔던 바로 그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유출을 하거나 추론을 해서 연구 필요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결과가 할배고 지금 내 분석 결과가 손자란 말이죠. 이게 할배고 이게 손자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 할배하고 내하고 닮은 점도 있겠죠. 닮은 점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닮았을까요? 뭐 쌍꺼풀이 없다, 대머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머리 없으신 분들한테 괜히 또 쌍꺼풀이 없다, 아니면 뭐가 유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닮은 점이겠죠. 그게 바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내 연구 결과의 맥락이 같다. 맥락이 같다. 그거는 별로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건 없잖아요. 그냥. 근데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 차별화된 게 있어. 그게 뭐야? 키가 커졌다라는 거죠. 잘생겨졌어. 이런 것들은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닮은 점은 선행연구와 맥락이 같다. 이거는 그냥 선행연구와의 동향, 흐름이 같을 뿐이고, 이 흐름에 의해서 제기된 이 문제,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 동향에 의해서 제기된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차별화된 게 나왔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지. 그게 뭐냐? 바로 학술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 학술적 가치가 논의돼야 될 부분이 바로 논이라는 것이죠. 논평 이런 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술적 가치가 나왔으니까 요걸
혹시 실무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실무적 가치가 나올 수 있을까? 시사점을 뽑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실무적 가치가 있는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데 학술적 가치가 더 중요하죠.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 설계 때 우리가 정했던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이거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네가 해라 이거지. 예, 후속 연구 과제로 던져줄 테니까 네가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려 그랬지. 이런 후속 연구 과제로 마무리를 해준다. 요게 이제 연구의 전반적인 5장 구조, 가장 기본형이죠. 1, 2, 3, 4, 5.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틀에서 본 논문의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미시적으로 봐야 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컴퓨터처럼 빠바바바바박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논문 설계하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왔답니다. 왔다. 완벽해지는 거죠.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논리와 주장을 막 설파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지적도 디펜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첫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주변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연구자의 기본 자세는 적극성입니다. 그 적극성은 무엇에 대한 적극성이냐? 도전, 자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 또 컨설팅도 있고 또 논문 해병대 캠프, 논문 특공대 캠프 말은 좀 유아틱 하지만 정말 진짜 몰입해서 끝장 한번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용어를 정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논문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논문의 논리 구조, 통계,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